15년째 해외를 취재 중인 한 영국 특파원은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놀라워요. 15년 동안 이런 나라는 처음 봅니다. 특별해요. 전 세계 공항에서 단 하나의 여권이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한국인은 대우가 다릅니다. 그 차이는 국력도 돈도 아닌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나라가, 어떤 습관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뢰의 비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타임즈 특파원으로 15년간 유럽을 누볐죠. 전쟁과 정치, 경제 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냉철함이 제 무기였어요. 감정은 기사를 흐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파리 샤를드골 공항 입국장에서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터키 취재를 마치고 파리를 경유 중이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최소 40분은 걸리겠다 싶었죠. 그때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국 여권을 든 남자가 심사대로 걸어갔어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스캔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초침을 세고 있었어요. 28초였습니다. 단 한마디 질문도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다음 줄에 중국 여권을 든 여성이 섰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펼쳤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묵습니까? 며칠 계획입니까? 직업이 뭡니까? 여성은 영어가 서툴렀어요. 대답이 더뎠습니다. 심사관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6분 17초가 흘렀습니다. 여성은 겨우 통과했어요. 그 다음은 인도 여권이었습니다. 7분 4초가 걸렸습니다. 베트남 여권은 4분 50초였어요. 모두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만 달랐습니다. 또 한 명이 지나갔어요. 이번엔 32초였습니다. 질문 없이 통과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뢰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국경관리청 데이터를 찾았어요. 2023년 통계였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의 평균 심사 시간은 41초였습니다. 추가 질문 비율은 0.8%였어요. 중국은 5분 23초에 37.2%였습니다. 인도는 6분 11초에 42.7%였어요.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이건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 여권도 2분 18초가 걸렸습니다. 싱가포르는 1분 54초였어요. 한국만 유일하게 1분 아래였습니다. 저는 입국장 벤치에 앉아 트위터를 검색했습니다. 해시태그 한국 여권을 쳤어요. 수백 개의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한국 여권 보여주니까 미소 지으며 통과시켜줬다. 런던 히드로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질문 하나도 안 했다. 로마 경찰이 한국 여권 보더니 그냥 가라고 손짓했다. 증언들이 쌓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기자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신뢰의 지도가 유럽 전역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런던 본사에 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7분과 30초 사이엔 무엇이 있는가? 본문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여권은 질문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건 비자 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신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맑았어요. 결과는 봤습니다. 이제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공항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30초라는 시간은 신뢰의 단위였어요. 그 신뢰는 어디서 왔을까요? 정부의 외교력일까요? 경제 규모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첩에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 여권의 신뢰는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어. 파리에서의 발견 이후 저는 유럽 곳곳을 다니며 한국 여권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퍼즐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각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죠. 2024년 11월 7일, 저는 파리 몽테뉴 거리에 있었습니다. 샤넬 매장 앞이었어요. 오후 2시 20분쯤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부부가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들을 따라 들어갔어요. 직원이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부부는 아직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구매 의사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직원은 이미 VIP 라운지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권했습니다. 신상품 카탈로그를 펼쳐 보였어요. 저는 옆 테이블에 앉아 관찰했습니다. 중국인 고객이 들어왔어요.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공손했지만 거리가 있었어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확인을 요청했어요. 구매 이력을 물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한국 고객에겐 신뢰가 선행했어요. 중국 고객에겐 검증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매장을 나오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고객에게만 그렇게 하죠?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한국 손님들은 약속을 지키거든요. 예약하면 꼭 오시고 환불 요청도 거의 없어요. 신뢰할 수 있는 고객이죠. 11월 10일, 저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이었어요. 오전 9시 개관 시간이었습니다.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밀치고 소리 지르며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가족이 줄 끝에 섰습니다. 부모와 아이 둘이었어요. 아이가 빨리 가요라고 보챘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선 줄을 서야 해.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잖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얌전히 섰습니다. 관람 내내 그 가족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뛰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공간을 남겨뒀어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봐야 하니까 오래 서 있으면 안 돼.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배려는 교육되고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11월 14일, 폴란드 국경 검문소였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취재차 국경을 넘고 있었어요. 앞에 한국 여권을 든 남성이 있었습니다. 검문관이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스캔했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돌려줬습니다. 25초였습니다. 저는 검문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여권은 그렇게 빨리 통과시키죠? 검문관은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어요. 15년간 이 일했는데 한국인이 문제 일으킨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비자 위반도 없고 불법 체류도 없고 범죄 기록도 없어요. 1000명이 지나가면 1000명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 믿는 거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0명 중 1000명이라니요. 이건 통계가 아니었어요. 문화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헨리 & 파트너스 여권 지수였어요. 2024년 기준 한국 여권은 192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세계 1위였어요. 일본과 공동이었지만 실제 대우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질문조차 받지 않았어요. 저는 유럽연합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2023년 한국 국적자의 쉥겐 지역 내 법규 위반율은 0.002%였어요. 이건 스위스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불법 체류율은 0.0008%였어요.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어요. 이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요. 11월 18일,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기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여권이 받는 특별 대우, 그 이유는. 하지만 쓰다가 멈췄습니다. 결론이 없었어요. 현상은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모르겠더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결과는 봤어. 이제 원인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편도였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더군요. 본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30초의 비밀을 찾으러요. 노트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냉철한 기자가 아니라 진실을 갈구하는 인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유럽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2024년 11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이었어요. 피곤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저는 이미 관찰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뛰지 않았어요. 급한 사람도 있을 텐데 모두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뛰려 하자 어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비행기는 안 가.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이 있었습니다. 50명쯤 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소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줄은 정확히 일직선이었어요. 누구 하나 삐져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줄에 선 시각을 기록했어요. 10시 41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6분이 걸렸어요. 50명이 6분 만에 처리됐다는 뜻이었죠. 한 명당 7초였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았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물었어요. 취재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어디 묵습니까? 명동의 호텔입니다. 며칠 계획입니까? 미정입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38초가 걸렸어요. 유럽보다 8초 더 걸렸지만 그래도 1분 아니었습니다. 짐을 찾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승강장이었어요. 줄이 길었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기사가 트렁크를 열어줬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명동 롯데호텔이요. 말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손님.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11시 3분이었습니다.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였어요. 오늘 수도권 주요 도로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시 출근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정시 출근이 뭡니까? 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봤어요. 아, 외국분이시군요. 우리나라는 출근 시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9시 출근이면 8시 50분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죠. 그래야 도로도 덜 막히고요. 그럼 모두가 그렇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가 웃었어요. 대부분은요. 안 그러면 눈치 보이니까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편해요. 예측 가능하니까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선이 명확했어요. 모두가 자기 차선을 지켰습니다. 끼어들기가 거의 없었어요. 신호가 바뀌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1초의 지체도 없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시간이 예의인 나라.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11시 59분, 차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정확히 1시간이었어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3분 일찍 도착했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분요? 네, 1시간이라고 했으니까 12시 3분이 정확한 시간이죠. 근데 11시 59분에 도착했으니 3분 일찍 온 겁니다. 저는 멍하니 기사를 봤습니다. 3분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기사는 태연했습니다. 일찍 와서 죄송합니다. 도로가 생각보다 안 막혀서요. 요금을 지불하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였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톰스님. 예약 확인됐습니다. 여권을 건넸어요. 직원이 처리하는 동안 저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기 공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톰스님, 여기 카드키입니다. 직원이 건넸어요. 그런데 제 여권이 카운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집으려 하자 직원이 먼저 몸을 숙였어요. 여권을 주었습니다. 닦아서 건넸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권은 소중하니까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웃었어요. 여기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걱정 마세요.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5명이 타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릴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비켜줬습니다. 방에 들어와 가방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빌딩들이 빽빽했습니다. 차들이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도착 첫날. 이미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곳의 정신은 습관이 아니라 배려였다. 3분을 계산하는 택시기사. 떨어진 여권을 닦아주는 직원. 6분 만에 쉰명을 처리하는 입국장.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10분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30초의 비밀은 공항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일정한 흐름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요. 골목 어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붕어빵 가게였어요.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줄이 5명쯤 서 있었습니다.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앞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한 남자가 붕어빵 3개를 샀습니다. 5,000원을 냈어요. 아주머니가 거스름돈을 주려 하자 남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손님. 다음 손님은 여학생이었습니다. 붕어빵 2개를 샀어요. 2,500원이에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여학생이 10,000원을 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붕어빵을 싸는 동안 손님이 스스로 통 안에서 거스름돈을 꺼냈습니다. 7,500원이었어요. 정확히 세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거스름돈 통이 그냥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어요. 뚜껑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스스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붕어빵 5개 주세요. 말했어요. 6,000원입니다.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10,000원을 냈어요. 아주머니가 붕어빵을 봉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거스름돈은 저기 통에서 가져가세요. 저는 통을 바라봤습니다. 동전과 지폐가 섞여 있었어요. 얼마든지 더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붕어빵을 뒤집으며 대답했어요. 손이 바빠서요. 일일이 거슬러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사람들 다 정직해요. 20년 넘게 이렇게 하는데 문제 생긴 적 없어요. 한 번도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요? 이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덜 가져가요. 1,000원 거슬러 줄 걸 500원만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안 믿으면 장사 못해요. 저는 4,000원을 정확히 세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어요. CCTV보다 양심이 더 정확한 나라. 붕어빵을 들고 남대문 시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이 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손님들이 흥정했어요. 한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과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주인은 안쪽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사과를 만지고 골랐어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물건을 밖에 놔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게 말이죠. 주인이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과 어때요? 신선해요. 말을 걸었어요. 여기 물건 놔두고 안 계셔도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인이 웃었어요. 괜찮아요. 다들 값 주고 가져가요. 가끔 돈을 박스 위에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정확해요. 도둑은 없나요? 거의 없어요. 20년 했는데 손에 꼽아요. 그것도 외국인이었고요. 우리 손님들은 안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 5개를 샀어요. 10,000원을 냈습니다. 주인이 거스름 돈을 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시장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3시쯤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앞에서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젊은 남자의 주머니에서였어요. 남자는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뒤에 있던 여성이 지갑을 주었습니다. 저기요. 소리쳤어요. 하지만 남자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뛰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영무원에게 갔습니다. 누가 지갑 떨어뜨렸어요. 건넸습니다. 영무원이 지갑을 받았습니다. 신분증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성은 고개만 끄덕이고 갔어요.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무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물었어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지갑, 휴대폰, 가방. 거의 다 주인한테 돌아가요. 안 찾아가는 게 더 드물죠. 주인이 안 나타나면요? 그럼 보관해요. 3개월 지나면 습득자가 가져가는데 대부분 안 가져가요.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저는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노란 선 안쪽이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 타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갔습니다. 밀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전동차에 탔습니다. 러시아어였지만 복잡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가방을 앞으로 메고 공간을 최소화했습니다. 노약자석 근처에는 젊은이들이 서지 않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타시자 한 남성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말없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로 3가역에서 내렸습니다. 개찰구를 나오는데 알림음이 울렸어요. 제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영무원이 다가왔어요. 충전하시겠어요? 친절했습니다. 충전기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 카드가 기계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고장이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영무원이 왔습니다.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10분만 기다리세요. 커피라도 한잔하고 계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 붕어빵통에 거스름 돈. 감시 없는 과일 가게. 돌아온 지갑. 양보하는 지하철. 모든 게 신뢰로 작동한다. 10분 후 영무원이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계가 오래돼서요. 카드는 무사해요. 제가 고맙다고 하자 영무원이 웃었어요. 당연한 일인데요. 여기선 잃어버림이 사건이 아니라 절차예요. 꼭 주인한테 돌아가거든요. 저는 역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노트는 가득 찼어요. 모든 페이지가 신뢰로 채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야. 사람이야. 2024년 11월 23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주거 지역을 보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곳을 봐야 했습니다. 통계와 인터뷰가 아니라 생활을 봐야 했죠. 오전 9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이 5동 있었어요. 1000세대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입구에서 경비원이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영국 기자입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를 취재 중이에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경비원이 명함을 확인했어요. 잠시만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5분 후 허락이 떨어졌어요. 구경하세요. 근데 사진은 주민등록에 받으셔야 해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이름표를 봤어요. 오민재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죠.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아이들이 등교하고 어른들이 출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각 동 입구마다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십 개였어요.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민재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택배들 그냥 두나요? 도난은요? 오민재가 웃었어요. 20년 일했는데 택배 도난 3번 봤어요. 그것도 외부인이었고요. 주민들끼리는 안 그래요. 어떻게 확신하죠? CCTV가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안 봐요. 필요 없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남의 물건 안 건드려요. 그게 기본이에요. 택배 더미 옆을 지나갔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 상자도 있었어요. 비싼 물건일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보호장치가 없었어요. 그냥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택배를 집어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한 일처럼요. 단지 뒤편으로 갔습니다. 분리수거장이었어요. 9시 30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쓰레기는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종이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음식물은 따로였어요. 한 남자가 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분리수거장 앞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줄 밖에서 기다렸어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도요. 왜 기다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시계를 봤어요. 9시 40분까지 기다려야 해요. 수거 시간이거든요. 일찍 버리면 냄새 나니까요. 정확히 9시 40분에 구청 트럭이 왔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쓰레기를 버렸어요. 분류해서 넣었습니다. 트럭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감시 없이 시간을 지키고 있었어요. 벌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속이었죠. 오전 11시, 단지 놀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몇 명이 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한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가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10번만 더 타고 바꿔줘라고 말했어요. 아이는 정확히 10번을 세고 내렸습니다. 기다리던 아이가 탔습니다. 먼저 타던 아이는 옆에서 기다렸어요. 울지도 않았고 떼쓰지도 않았습니다. 차례였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규칙은 어른만의 것이 아니다. 아이들도 배우고 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단지 입구 식당가로 갔어요.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손님이 5명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봤죠. 김밥 한 줄을 시켰습니다. 사장님이 만들어주셨어요. 3,500원입니다. 5,000원을 냈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는데 100원이 더 들어있었어요. 잘못 주신 것 같아요.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확인했어요. 아, 죄송해요. 1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정직하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선 다들 그런 것 같던데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손님들이 오히려 더 정직해요. 돈 더 받으면 꼭 돌려주러 오세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후 1시였어요. 다시 오민재 경비원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계셨어요.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세요. 오민재가 차를 권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죠? 제가 물었습니다. 오민재가 창밖을 봤어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딱히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함께 사니까요. 1000가구가 한 단지에 살아요. 내가 시끄러우면 남도 시끄럽고 내가 규칙 안 지키면 남도 불편하고 그게 쌓이면 살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다들 조심해요. 벌칙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눈치죠. 근데 눈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배려예요. 남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치와 배려의 경계였어요. 한국에선 그게 하나였습니다. 오후 3시 단지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 다음 타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탔어요. 한 할머니가 느리게 걸어왔습니다. 버스 기사가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다 타실 때까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뒤에 차들이 기다렸지만 경적을 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오늘 본 것들. 문 앞에 택배. 시간을 지키는 쓰레기.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들. 100원을 돌려주는 손님. 할머니를 기다리는 버스. 이 모든 게 신뢰의 증거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감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은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게 습관이었고 배려였고 삶이었어요. 택시가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선 잃어버림이 사건이 아니라 절차다. 돌아오는 게 당연하니까. 2024년 11월 24일. 오늘은 일터를 보기로 했습니다. 신뢰는 집에서만 존재하지 않아요. 일하는 곳에서도 작동해야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부터 움직였어요. 오전 5시 30분 서울 중구 소방서 앞에 섰습니다. 어두웠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교대 시간이었죠. 한 소방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물었어요. 소방관이 시계를 봤습니다. 10분 있어요. 빨리 하세요. 이름은 김준혁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119는 얼마나 빨리 도착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서울은 평균 7분 32초입니다. 8분 넘으면 우리의 실패예요. 실패요? 네. 8분이 생사를 가르거든요. 심정지 환자는 4분 안에 심폐소생술 시작해야 해요. 이동 시간 빼면 8분이 한계죠. 그래서 우리는 7분을 목표로 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김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작년에 7분 46초 걸린 적 있어요. 교통사고였는데 도로가 막혀서요. 환자는 살았어요. 근데 우리 팀은 한 달 내내 그 얘기했어요. 어떻게 30초를 줄일 수 있었을까 하고요. 30초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30초면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0초였어요. 공항에서 본 그 30초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오전 7시, 광진구의 한 물류센터로 갔습니다. 택배 상하차 시간이었어요. 트럭 10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박스를 옮겼어요. 놀라운 건 동선이었습니다. 아무도 부딪히지 않았어요. 각자 정해진 경로로 움직였습니다. 지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했습니다. 한 노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시킨 건가요? 노동자가 박스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끼리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빠르거든요. 부딪히면 시간 낭비니까요. 감독관은요? 있긴 한데 잘 안 와요.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래야 일이 되니까요. 저는 그 말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래야 일이 되니까. 오전 9시 종로구의 한 은행 지점에 갔습니다. 창고 직원과 약속이 있었어요. 이름은 한지민이었습니다. 10년차 은행원이었죠. 여기서 사기나 도난 사건 맞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지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거의 없어요. 작년에 우리 지점은 한 건도 없었어요. 어떻게요? 손님들이 정직해요. 돈 더 찾아가도 돌려주러 오세요. 작년에 한 할머니가 100만 원을 더 받으셨어요. 그날 저녁에 다시 오셔서 돌려주셨죠. 왜 그렇게 하죠? 모르겠어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 돈이 아니니까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간단한 논리였어요.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선 당연했습니다. 오후 12시 강남역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계산대 앞에 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어요.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삼각김밥과 음료를 샀어요. 계산하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기계적이지 않았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편의점 밖에 진열대가 있었어요. 음료수와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안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냥 열려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맞게 물건 그냥 두나요? 훔쳐가는 사람은요? 직원이 웃었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나중에 돈 내러 와요. 깜빡했다고요? 얼마나 자주요? 한 달에 한두 번? 근데 진짜 안 내고 가는 건 1년에 서너 번이요. 그것도 외국인이 많아요. 우리 손님들은 안 그래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열어두는 용기가 신뢰의 시작이다. 오후 3시, 마포구의 한 인쇄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과 약속이 있었어요. 박철수였습니다. 40년 경력이었죠. 요즘 젊은 직원들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기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똑똑해요. 그리고 책임감 있어요. 마감 지키려고 밤새우는 애들도 있어요. 강요하나요? 아니요. 알아서 해요. 고객이 기다리니까요. 약속을 지켜야 다음에도 일이 들어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해요. 한 직원이 지나갔습니다. 20대로 보였어요. 박철수가 불렀습니다. 민수야, 어제 야근했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근데 오늘 납품 맞춰서 다행이에요.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요. 고객이 급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놀랐습니다. 불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5시 시청역 근처 대형 서점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바닥에 앉아서요. 직원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는 2시간째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렇게 오래 읽어도 되나요? 직원이 웃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사실 수도 있고요. 안 사도 돼요. 책은 읽으라고 있는 거니까요. 손해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이래야 손님이 와요. 편하니까요. 믿으면 돌아와요. 저는 서점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8분 안에 도착하려는 소방관. 스스로 동선을 지키는 노동자. 더 받은 돈을 돌려주는 손님. 마감을 지키려 밤새우는 직원. 책 읽는 손님을 믿는 서점. 저는 적었습니다. 신뢰는 제도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 나라 사람들은 매일 신뢰를 선택한다. 감시 없이, 강요 없이 스스로. 호텔방에 들어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0초는 공항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여기, 이 일터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2024년 11월 25일 아침 8시.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였어요. 신뢰의 근원을 찾으려면 아이들을 봐야 했습니다. 어른들의 습관은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니까요. 교장 선생님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수연이었어요. 30년 경력의 교육자였죠. 교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수연이 창밖을 봤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똑똑해요. 그리고 규칙을 잘 지켜요.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시간이요. 우리 학교는 8시 30분이 조회 시간이에요. 아이들은 8시 25분엔 다 와 있어요. 1년에 지각이 10건도 안 돼요. 저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1000명 학생 중에 10건이요? 네. 그것도 대부분 아파서 늦는 거예요. 그냥 늦는 건 거의 없어요. 8시 25분에 교문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뛰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모두 걸어서 왔어요. 한 아이가 신발끈이 풀렸습니다. 옆 친구가 기다려줬어요. 함께 묻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교문 앞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영지각 도전 47일째.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세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일찍 와요? 여학생이 가방을 매며 대답했어요. 늦으면 친구들이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럼 미안하니까요. 8시 30분 정각, 조회가 시작됐습니다. 1000명의 아이들이 조용히 섰어요.
떠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도 모두 제 시간에 와줘서 고마워요. 아이들이 박수 쳤습니다. 스스로에게 박수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3학년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나 선생님의 수업이었어요.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이 깨끗했어요. 필통도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이에요. 복도에서 뛰지 않기, 큰 소리 내지 않기, 다른 반 방해하지 않기. 기억하죠?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네.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한 줄로 섰어요.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앞 친구와 팔 하나 정도 거리였어요. 선생님이 앞장섰습니다. 출발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다른 반 수업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 더 조용해졌어요.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연필을 떨어뜨렸습니다. 굴러갔어요. 뒤에 있던 친구가 주웠습니다. 내 거. 건넸어요. 남학생이 고마워 속삭였습니다. 모두 계속 걸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골랐어요. 조용히 읽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유나 선생님이 손을 들었어요. 신호였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제자리에 꽂았어요. 한 명씩 나왔습니다. 교실로 돌아와 유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나가 웃었어요. 사실 잘 안 가르쳐요. 보여주죠. 제가 먼저 지키면 아이들이 따라해요.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이유를 설명해요. 왜 조용히 해야 하는지, 왜 줄을 서야 하는지. 이해하면 지켜요. 어른들 말이 맞으니까요.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뛰지 않았어요. 벽에 붙은 문구가 보였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도 배려입니다. 한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을 씻고 있었어요. 비누를 썼습니다. 물을 잠갔어요. 휴지로 손을 닦았습니다.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해? 제가 물었습니다. 남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원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러래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급식실로 갔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밀치지 않았어요. 식판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담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놀라운 건 소음이었습니다. 200명이 먹고 있는데 조용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입에 음식을 넣고 씹을 때 말하지 않았어요. 한 여학생이 국을 쏟았습니다. 바닥에 흘렀어요. 여학생이 당황했습니다. 옆 친구가 휴지를 건넸어요. 괜찮아. 닦으면 돼. 함께 닦았습니다. 선생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식판을 반납했습니다. 잔반통에 남은 음식을 버렸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한 남학생은 마지막 밥알까지 긁어먹었습니다. 왜 다 먹어? 물었습니다. 남학생이 식판을 씻으며 대답했어요. 음식 버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만들었는데요? 오후 2시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이 밖으로 나갔어요. 한 아이가 주우러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골이 들어갔습니다. 이긴 팀이 환호했어요. 진 팀도 박수 쳤습니다. 잘했어. 소리쳤어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수업 끝이었어요. 아이들이 공을 주웠습니다. 창고에 넣었어요. 줄을 서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 30분 하교 시간이었습니다. 교문 앞에 섰어요.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친구랑 놀았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붕어빵 가게에서 거스름 돈을 스스로 챙기는 어른이요. 택배를 훔치지 않는 어른이요. 8분 안에 도착하려는 어른이요.
교장실로 돌아가 정수연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이들이 특별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한국 아이들은 다 비슷해요. 배려를 배우고 자라요. 눈치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치나요?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를 만들어요. 신뢰하는 사회요. 저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이 교실이야말로 신뢰의 공장이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30초를 만든다. 택시 안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 30초는 공항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야. 이 교실에서 시작되는 거야. 2024년 11월 26일, 취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퍼즐 조각이 거의 맞춰졌지만 마지막 하나가 없었습니다. 저녁 8시,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기록들이었어요. 공항에 30초, 붕어빵통에 거스름돈, 돌아온 지갑, 문 앞에 택배, 8분을 지키는 소방관, 영지각을 세는 아이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였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걸까요? 제도 때문이었을까요? 교육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방 안에만 있을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 종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리가 점점 비었어요. 가로등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차도 거의 없었어요.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사거리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건너려고 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당연히 건넜을 거예요. 차가 없는데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섰어요. 남자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퇴근길인 듯 했습니다. 남자는 빨간불을 보며 섰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차가 없는데 왜 기다리는 걸까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차가 없는데 왜 기다리세요? 남자가 저를 봤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신호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남자가 웃었어요. 지금은 없죠. 근데 누가 볼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볼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아이가 저를 보면 어른도 빨간불에 건너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 아이도 건널 거예요. 언젠가 차가 오는데도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15년 기자 생활에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경외감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대답 속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다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빨간불이 됐어요. 차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섰습니다. 기다렸어요. 초록불이 될 때까지요. 새벽 2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리 공항에서 본 장면부터 썼습니다. 30초의 통과, 다른 여권들의 7분, 그 차이에 대한 의문. 그리고 유럽 곳곳에서 본 한국 여권의 특별한 대우들을요. 이어서 인천공항의 질서를 썼습니다. 3분 일찍 도착한 택시기사, 떨어진 여권을 닦아준 직원. 붕어빵 가게의 거스름돈통, 시장의 감시 없는 신뢰를 썼어요. 분실물이 돌아오는 사회, 택배가 사라지지 않는 아파트, 분리수거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을 적었습니다. 8분 안에 도착하는 119, 스스로 동선을 만드는 노동자들, 마감을 지키는 직원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썼습니다. 영지각을 세는 아이들, 복도에서 발끝으로 걷는 모습, 친구의 연필을 주워주는 장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아이를요. 마지막으로 새벽 신호등 앞에 그 남자를 썼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나니까요라는 그 한마디를요. 새벽 5시 기사를 다 썼습니다. 2800단어였어요.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긴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실한 기사였어요.
결론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30초 만에 통과되는 이유는 경제력도 외교력도 아니다. 붕어빵 가게에서 거스름대틀 스스로 챙기는 손님, 새벽 2시에 신호를 지키는 시민, 영지각을 세는 아이들 때문이다. 1분의 습관이 30초의 신뢰를 만들었다. 국격은 제도가 아니라 마음이다. 저는 본사로 기사를 보냈습니다. 제목에 별표를 3개 붙였어요. 일면 기사로 요청하는 신호였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신호를 지켰어요. 아이들이 등교했습니다. 시간을 지켰어요. 오전 10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본사 편집장이었습니다. 마이클, 기사 받았어. 놀라운데? 일면으로 간다. 내일 아침 신문에 실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편집장이 물었어요. 근데 마이클, 너 괜찮아? 문체가 달라졌어. 감정이 들어가 있더라.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달라졌습니다. 이번 취재는 저를 바꿔놨어요. 탑승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이 나라에서 신뢰를 배웠다. 통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제도가 아니라 습관으로.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30초의 비밀은 30년의 습관이었다. 이 여정에서 내가 배운 건 문화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성호 택시기사, 붕어빵 아주머니, 오민재 경비원, 김준혁 소방관, 유나 선생님, 그리고 새벽 신호등 앞에 그 남자.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건 평범하지 않았어요. 신뢰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이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자랑스런 한국인의 이야기를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